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과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40년 넘게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 어지간한 일에는 눈도 깜짝 안 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나니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2 나이에 이른 결혼을 했어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처음 들어간 직장에서 만난 직장 선배랑 반년 남짓 연애를 하고는 바로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하기엔 이른 나이였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돈도 모으지 못한 처지였는데도 무모하게 결혼을 강행했어요. 솔직히 죽고 못 사는 사이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혼전 임신을 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때는 남편만이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도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거나 말거나 관심조차 없으셨다고 해야 맞겠네요. 딸자식이 결혼을 한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시겠지만 복잡한 저희 집 상황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 중 누구와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딸이에요. 그렇다고 입양된 것도 아니에요. 제 친부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지 6년 만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딱히 정은 없었지만 마음이 무질지 못했던 새아빠는 저를 데리고 재혼을 하셨고 지금의 가정이 만들어진 거죠. 전처 자식을 데리고 재혼을 하는 남자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새아빠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물론 저한테 따뜻한 부정을 주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책임을 지려고 노력은 하셨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희 집에서는 제 결혼이 알턴니를 빼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할 때 새아빠는 결혼자금으로 3천만 원을 대주셨는데 저희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신 뒤 받은 보험금 중 일부라고 하시더군요. 딱히 내 결혼을 염두하고 남겨둔 돈은 아니었어. 네 엄마 사망보험금을 와이프한테 넘겨주기도 그래서 따로 가지고 있었을 뿐이야. 그래도 딸자식 결혼자금으로 쓰이는 거니까 하늘에서 네 엄마가 좋아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말이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피가 섞인 부녀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와이프랑 네가 그리 돈독한 사이도 아니잖니? 네 결혼식 때까지는 부모 노릇을 하겠다만 이후에는 굳이 왕래하고 지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매정하게 연을 끊자는 건 아니고 종종 안부 전화나 해주렴. 아무쪼록 잘 살아라.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사랑 많이 받고. 이제 부녀의 연은 끝났다는 새아빠의 말이 서운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키워주신 거에 감사할 따름이었죠. 사실 제 남편이 결혼을 서두른 건 제 가정사 때문이기도 했어요.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남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인데 그 틈에서 외롭지 않아? 그 집에 친자식들도 있다며. 혼자라서 외로운 거랑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운 거랑은 천지 차이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집에서 나오는 게 낫지. 그래서 말인데 결혼 서두르자. 적어도 나랑 있으면 그 집에 있는 것보다 덜 외로울 거야. 평소 무뚝뚝한 사람이라서 청혼마저도 사무적인 어투로 딱딱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어요. 가족이라 불리는 사람들과 수년을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나도 더는 외롭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5살 어린 남동생과 함께 자랐어요. 아버님을 일찍 여인 탓에 어리광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가 생활력도 강하고 책임감도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간장게장 전문 식당을 하시는데 처음엔 간판도 없이 손바닥만한 곳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꽤 이름이 나서 피크타임에는 1시간은 기본으로 줄을 서야 하는 곳이 되었죠. 게다가 가게가 위치한 곳이 알짜배기 땅이라서 누구나 탐을 내는 자리기도 했어요.
30대 초반에 과부가 된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장사를 시작해 아들 둘 대학 공부시키고 가게가 새 들어있던 건물을 사버렸을 정도로 악착같이 일해 자수성가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늘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분이었죠. 까탈스럽게 구는 손님들한테는 돈 안 받고 내쫓기 일쑤고 직원들한테도 엄청 깐깐하게 구셨어요. 이따위로 일할 거면 당장 때려치워. 난 내 말 안 듣는 직원 필요 없으니까.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지멋대로 하냔 말이야. 네가 사장이야? 혹여 직원이 반발이라도 할라치면 아주 난리가 나곤 했어요. 글쎄, 입 닫고 내 말만 들어. 내가 다 알아. 내가 간장게장 하나 팔아서 이 건물을 산 사람이야. 뭘 알고 떠들라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직장 상사 중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툭 하면 내가 다 알아. 내 말대로 해.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경험이 과학적인 분석보다 월등하다고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내가 이 방식으로 성공했으니 이게 최선이라는 독선에 빠진 위험한 인물들이죠. 저희 시어머니가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시대가 변하면 분명히 바뀌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마련인데 시어머니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였죠. 그렇다 보니 가게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곤 했어요. 주방에 계신 참모 이모님을 제외하면 5년 이상 된 직원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나마 참모 이모님은 가게를 시작하던 때부터 시어머니와 함께한 분이라서 시어머니의 불같은 성격을 받아주고 계셨죠. 함께한 시간이 있어서 참는 거지 안 그랬으면 나도 진작에 나갔어. 처음 가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사람이 참 숫기도 없고 조용조용했는데 장사하면서 하도 더러운 꼴을 많이 봐서 그런가 지금은 아주 독불장군의 싸움닭이 돼버렸다니까. 이게 다 자식 둘 키우느라 풍파에 시달려 그런 거 아니겠어? 따지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지. 참모 이모님은 제가 어머님 성격에 마음 상할 때마다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생각해보면 어머님이 간장게장 담그는 솜씨가 좋아서 장사가 잘 되기도 했지만 옆에 좋은 분이 계셔서 힘든 장사를 오래 버텨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얼마 뒤 시어머니를 뵙기로 했어요. 그런데 바로 전날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자는 연락을 받았지 뭐예요. 어떡하지? 갑자기 단체 예약이 들어와서 어머니가 자리를 비울 수 없으시다 그러네. 인사드리는 건 좀 미뤄야겠다. 어머님을 모시라고 한식당을 예약해둔 터라 저는 서둘러 예약부터 취소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머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야, 너 좀 가게로 와라. 어차피 오늘 서로 얼굴 보려고 날 잡은 거 아니니? 네가 이리로 와서 얼굴 보여주고 가. 윤석이한테 날릴 거 없다. 혼자 와라. 그렇게 느닷없는 호출을 받고 달려간 저는 인사를 하자마자 어머님이 건네주신 앞치마를 메고 서빙을 시작했어요. 생전 처음 하는 식당 서빙이라서 어리둥절하긴 했지만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몸 안 사리고 열심히 움직였죠. 그 바람에 기껏 차려입고 간 옷 곳곳에 음식 얼룩이 텄고 한여름도 아닌데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어요. 그렇게 3시간가량 정신없이 손님을 치르고 나니 가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님들이 싹 빠져나가서 조용해지더군요. 그제야 자리에 앉아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런 제게 어머님은 자판기 커피를 건네주시며 그러시더군요. 네가 그래도 일머리가 없진 않구나. 처음 하는 일치곤 빠릿빠릿하기도 하고 사람이 부지런하고 일마리가 있으면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는다. 이건 오늘 일당이다. 아니에요. 별로 한 일도 없는걸요. 그냥 넣어두세요. 나 같은 말 여러 번 하는 거 싫어한다. 받아. 오늘 입고 온 옷 반찬 국물 들어서 못 입을 거 아니냐. 옷 사 입어라. 엄마가 주는 용돈이야. 순간 엄마라는 말에 저는 정신이 멍해졌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참모 이모님이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형님이 맏며느리감이 마음에 드셨나 보네. 얼른 받아요. 안 그러면 우리 형님 또 버럭 화낸다니까. 상대하기 까다로운 분일 것 같던 시어머니는 단번에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돈 봉투를 열어보니
세상에 10만원짜리 수표가 10장이나 들어있지 뭐예요. 이렇게 큰 돈을 받아도 되나 걱정이 돼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뭐가 좋은지 한참을 웃고서는 이러는 거예요. 그냥 받아. 어머니께서 자기 마음에 드셨나 보네. 우리 어머니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는 분이야. 그런 사람이 수표를 10장이나 주셨다는 건 자기를 꽤 많이 생각하신다는 의미니까. 도대체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구워 삶은 거야? 성격이 보통 아니신 분인데. 그 말을 들으니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제 가정사를 아시고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게 의아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게 하셨던 엄마라는 말에 든든한 아군을 만난 기분까지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시어머니한테 며느리는 평생을 함께해도 자식이 될 수 없다는 걸요. 제가 너무 부모정에 굶주려 있어서 쉽게 마음을 내드린 거였어요. 혼수랑 예단은 아빠한테 받은 3천만 원과 제가 적금을 들어뒀던 1,000만 원을 합해서 준비했어요. 신혼집은 어머님이 시댁 근처에 전셋집을 얻어주셨고요. 결혼식에 참석했던 새아빠와 새엄마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저희 인사도 받지 않으셨어요. 이제 남남이라는 걸 확인하게 된 순간이었죠. 그렇게 친정 식구들과 연을 끊게 된 제게는 이제 남편만이 유일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동안 내 가족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만들어진 거였지만 남편과 함께 꾸려나갈 내 가족은 내 의지대로 온전히 만들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임신을 했을 땐 이제야 완벽한 내 가족이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임신 3개월도 안 돼서 자연 유산을 하게 되었고 그제야 가족을 꾸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유산을 하고 상실감으로 한창 힘들어할 때 제게 힘이 되어준 건 시어머니였어요. 네 탓할 거 없어. 처음부터 인연이 아니었던 거지. 아직 젊은데 기회가 없겠니? 자식은 갖는 것도 힘들지만 낳는 거랑 키우는 건 더 힘든 거다. 다음에 임신하거든 다시는 잃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럼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면 밥 좀 제대로 먹어. 어떻게 몸에 살은 없고 뼈만 있냐? 이래서야 애가 들어서도 문제다. 애는 애미 영양분 먹고 사는 건데 네 몸에 먹을 게 있긴 하겠냐? 입맛이 없어도 밥맛으로라도 먹어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참지 말고 윤석이한테 말하고 파는 음식이 싫으면 내가 만들어주마. 새애기 너 뭐가 먹고 싶냐? 순간 저도 모르게 입에서 떡볶이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파는 떡볶이 말고 집에서 한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어머님은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시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잠시 뒤 떡볶이 재료를 잔뜩 사들고 오셨어요. 제가 어떤 떡볶이를 좋아할지 몰라서 밀떡이랑 쌀떡, 떡국떡까지 사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엄마가 해주시던 떡볶이가 어떤 맛이었는지를 물어보시더니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주셨어요. 물론 저희 엄마표 떡볶이와는 확실히 달랐지만 흉내를 내시려고 노력한 어머님의 정성 탓인지 그날 먹은 떡볶이는 제 인생에서 먹어본 떡볶이 중 최고였어요. 어머님의 떡볶이로 유산의 아픔을 위로받은 저는 이듬해 저희 아들을 임신했어요. 한 번의 아픔이 있던 터라 이번에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 전날까지 엄청 몸을 사리며 조심을 했죠. 그리고 드디어 무사히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출산 후 복직을 할 생각이었던 저는 3, 7일 이후부터는 몸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음만 앞설 뿐 육아에 지친 몸이 잘 따라와 주지 않더라고요. 임신으로 늘어난 체중은 빠질 생각을 안 하고 밤이고 낮이고 줄곧 보채는 아이를 달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에 하루 종일 수면 부족으로 몽롱한 상태였어요. 운동은커녕 딱 3시간만 다리 쭉 뻗고 잤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잠은 부족하고 할 일은 많고 살은 안 빠지니 성질만 예민해져서 툭하면 남편한테 화풀이를 하다 보니 남편도 죽을 맛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냥 이참에 회사 그만둬. 애 키우는 것도 벅찬 상황에 복직 준비한다고 다이어트까지 하려니 몸이 나만 나겠어. 내가 너랑 우리 아기 못 먹여 살리겠니? 말이 쉽지. 자기 혼자 벌어서 어떻게 애를 키우고 살아? 애 분유값에 기저귀값, 어린이집은 뭐 공짜로 보내?
거기다 학교 들어가 봐. 돈 들어갈 구멍만 더 커진다고. 나도 속상해 미치겠어. 임신 초기에는 우리 아기가 몸 건강히 태어나게만 해달라고 빌었는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시작부터 힘들다는 말만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엄마들은 애들을 둘 셋씩 어떻게 낳고 키웠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도 벅차서 빌빌대니 말이에요. 이런 고민을 한 방에 날려준 건 시어머니였어요. 하루는 집에 찾아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애미야, 너 꼭 복직해야겠니? 돈 버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회사로 돌아갈 필요는 없지 않느냔 말이다. 하지만 어머님, 회사에 안 다니면 제가 무슨 수로 돈을 벌겠어요. 별다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말인데 애 좀 크면 가게에 나와서 일 배워라. 그때까지는 내가 니들 생활비 원주해주마. 매달 200씩 주면 되겠지? 어차피 나 죽으면 누군가는 가게를 맡아야 할 거 아니니 기껏 자리 다 잡아놨는데 남한테 넘겨주긴 아깝잖아. 그러니 네가 내 앞에 딱 붙어서 일 배우고 가게 물려받아.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따지고 보면 제가 복직을 해도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맡길 사람을 써야 하고 시설에 맡기더라도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제 월급이 고스란히 얘한테 들어갈 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매달 200만 원씩이나 대주신다니 애도 내 손으로 키울 수 있고 이보다 도울 수가 없었죠. 더군다나 어머님 가게를 저한테 물려주신다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품에 안는 심정이었어요. 남편도 그 말을 듣고는 저처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복직을 포기하고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아이가 4살이 되던 무렵부터 어머님 가게로 출근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만 가게에 나가 일을 했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는 일하는 시간을 차차 늘려갔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말이죠. 가게에 출근을 한 이후로 온전히 월급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따로 월급을 줄 거 뭐 있어? 그냥 그때그때 돈 필요하면 말해라. 어차피 나중에 네가 가질 건데 사장이 액수 정해놓고 월급 받아가는 거 봤니? 어머님, 그래도 목돈 들어갈 일은 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매달 고정 수입이 없으면 계획 세우기가 힘들어요. 얘도 참, 무슨 계획이 있는데? 나한테 말해. 그럼 돈 줄 테니까. 너 지금 내가 네 월급 떼먹을까봐 걱정인 게냐? 아니, 내가 돈이 없어서 코딱지만한 네 월급 떼먹자고 이러는 거냐고. 정 내 방식이 싫으면 당장 그만둬. 어머님은 끝내 제 의견은 무시한 채 어머님 방식대로 돈을 주셨어요. 내가 일하고 받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매번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어머님 앞에서 힘들게 돈 얘기를 꺼내야 했어요. 이건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얼마나 구차하고 비굴한지를요. 그래도 가게를 뛰쳐나오지 못했던 건 어머님이 언젠가는 제게 가게를 물려주신다는 약속 때문이었어요. 제가 더 가게에 목을 매기 시작한 건 도련님이 결혼을 하면서부터였어요. 시집온 동서가 은근히 가게를 노리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지나가는 말로 살짝 귀뜸을 해드렸는데 제 말을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보니 너 둘째한테 자격지심이 느끼는 모양이구나. 아니, 제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 친정에 돈이 없냐? 학벌이 없냐? 대학 교수식이나 하는 사람이 미쳤다고 게장 만들어 파는 거에 관심을 갖겠어?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굴어야지. 어디서 알량한 자존심 앞세워 아랫사람을 모함하려 들어. 그동안 우냐우냐 해줬더니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웠구나. 네,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자격지심을 느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서는 어머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금전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여유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동선의 친정이 잘 살았던 건 사실이지만 오빠 둘에 언니까지 있던 동서에게는 실질적으로 손에 쥐어지는 건 없었거든요. 거기다 당시 동서는 대학 교수가 아닌 시간 강사였고 그나마도 그때는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이라서 방학 때는 월급도 나오지 않는 형편이었어요. 시동생이 결혼하고 몇 달 지났던가 저희 집에 찾아와 남편과 제게 하소연하는 걸 듣고 저도 동서 사정을 알 수 있었어요.
형수, 원래 여자들은 그렇게 사치가 심해요? 수백만 원 하는 명품백을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사들고 다니냐고요. 발등 살짝 가려지는 샌들이 90만 원이 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걸 겁도 없이 턱턱 사들여요. 와이프 앞으로 나온 이번 달 카드값만 470만 원이에요. 내가 아주 미쳐버리겠다니까요. 그래도 동서가 돈은 잘 벌잖아요. 대학 교수면 못해도 한 달에 4,500원 벌 텐데. 모르는 소리 마세요. 학생들이 교수님, 교수님하고 부르니까 그렇지 실상은 시간 강사예요. 같은 강사인데도 동네 보스퍼근 강사들보다도 월급도 적다고요. 게다가 방학 때는 수입이 빵원이에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돈을 써대니 내가 미친다니까요. 남들은 돈 많은 처가 독 좀 보고 살겠다고 부러워하는데 내 속을 주머니 뒤집도 보여줄 수도 없고 아우 정말. 시동생 얘기를 들어보니 동서가 왜 어머님 가게를 탐내는지 알겠더라고요. 씀씀이는 크고 버는 돈은 적고 그나마 믿을 구석인 친정에선 욕심 많은 오빠들이랑 언니까지 돈주머니를 틀어막고 있으니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거죠. 언젠가 명절 때 동서랑 둘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가게 매출부터 건물 시세까지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완전 알부자시네. 건물만 팔아도 그게 얼마야? 형님, 혹시라도 가게에 형님 혼자 꿀꺽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요즘은 장남이라도 유산 다 차지할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 그이한테도 분명히 지분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건물이야 그렇다 치지만 동서는 대학 강의 나가기도 벅찰 텐데 식당까지 물려받으라고? 에이, 그건 좀 오바다. 식당 일이 쉬운 건 줄 알아? 간장게장이 만들기 쉬워 보이지? 그거 은근 손 많이 가는 거야. 그 노하우 배우는 데만 몇 년이 걸린다고. 어머 형님, 전문대 나온 형님도 하는데 박사학위까지 딴 내가 그깟 거 못할까 봐요? 걱정도 팔자시네. 어머님이 저한테 식당만 물려주신다면 그깟 대학 강의 당장 집어치울 거예요. 벌어들이는 액수의 자릿수부터가 다른데 내가 바보예요? 설마 형님이 혼자 받아 챙기려고 하셨던 건 아니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호시탐탐 식당을 노리는 동서 때문에 저는 조금씩 초조해졌어요. 그래서 더 어머님한테 월급을 달라고 조르지 못했어요. 괜히 미운 털 박혔다간 그나마 몇 년 고생해서 일 배운 것도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요.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남편은 어찌나 천하태평인지 제 속만 문드러졌죠 뭐. 과연 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식당을 물려주실까? 내가 보기엔 당신이나 재수씨나 헛물 켜는 것 같은데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내가 어머님 밑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일을 배웠는데 월급이나 제대로 주셨어? 툭하면 나중에 다 네 거 되는데 그깟 몇 푼 안 되는 월급 타령한다고 면박이나 주셨지. 그래놓고 동서한테 홀랑 넘겨주시면 나 정말 가만 안 있을 거야. 당신도 그땐 확실히 해야 돼.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제 방패가 되어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상 일은 정말 모르는 거더라고요. 아침에 멀쩡히 출근했던 남편이 퇴근길에 쓰러졌다는데 병원에 달려가 보니 의식조차 없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을 중환자실에서 보낸 남편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39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저는 뒤이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사건들 앞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례식 내내 큰아들의 죽음에 목 놓아 울던 시어머니는 이게 다 제가 9수라서 남편을 잡아먹은 거라고 제 탓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재수없다며 식당에도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정말 야속해요. 어머님도 자식을 잃으셨지만 저도 하나뿐인 남편을 잃었어요. 그런데 어쩜 어머님 아픔만 생각하시고 제 아픔은 생각 안 하세요? 남편 잡아먹은 년이 입은 터졌다고 말은 잘한다. 네 9수 때문에 생때 같은 내 아들이 죽었는데 뭐가 야속해. 넌 딴 남자 만나 제가하면 그만이지만 난 억만금을 주고도 내 자식 못 찾는다. 아유, 내 팔자야. 남편 앞서 보낸 것도 억울한데 아들까지 먼저 보내다니. 맏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귀한 내 새끼 명줄 잘랐네. 아이고, 분통하고 억울해라. 따지고 보면 어머님 당신도 9수이긴 마찬가지면서 제 탓만 하시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동안 일했던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제게 가게를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저 대신 동서를 가게로 불렀어요. 누군가의 불행이 나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더니 동서가 그 기회를 잡게 된 거죠. 당장 아들과 함께 먹고 살 길도 막막했던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님 가게로 찾아갔어요. 어머니, 가게는 저한테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지난 15년간 어머님 밑에서 온갖 허드렛 일 다 하고도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일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는 미워해도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민우를 생각해서도 이러시면 안 되죠. 어머님, 제발 약속 지켜주세요. 네? 그래, 말 잘했다. 내가 넌 미워도 내 손자는 미워하면 안 되지. 그렇고 말고. 너야 제가 하면 그만이지만 우리 민우는 엄연히 우리 집 핏줄 아니냐. 그러니 민우 놓고 나가라. 그럼 내가 이 가게 잘 간수했다가 민우 크면 민우한테 넘겨주마. 어머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제가 언제 제가 안 됐어요. 혹여 제가 제가를 한다면 그때 가서 가게 다시 뺏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입으로 하신 약속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하셨는데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믿고 내 아들을 놓고 나가요? 어머님이 제 입장이라면 그러시겠어요? 결국 저는 가게를 포기하고 아들을 선택했어요. 대신 그동안 제가 일했던 월급은 제대로 계산해서 청구했어요. 그런데 참 끝까지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저희 결혼할 때 전셋집 보증금 해주셨던 걸 기어이 빼고 주시더라고요.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다시는 이 집구석에 발도 들이지 않겠다 결심하고 돌아섰어요. 밀린 월급을 받았지만 아파트 대출금이며 다달이 들어가는 생활비 때문에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그동안 어머님 식당에서 일 배운 걸로 식당에 취직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의 경우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과로사가 인정돼서 산업재해 판정을 받게 됐다고요.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남편이 불쌍한 우리 모자를 도왔구나.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마치 남편이 어떻게든 살아내라고 비빌 언덕이 되어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 식당을 차렸어요. 남편 앞으로 나온 보상금과 아파트를 팔고 전셋집으로 옮기면서 남은 차액으로요. 할 줄 아는 거라곤 어머님한테 배운 간장게장 뿐이라서 간장게장 전문점을 차렸는데 규모도 작고 아직 입소문도 안 난 터라서 처음엔 꽤 고생을 했어요. 어머님 가게에서 일하면서 알아둔 손님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하고 카톡으로 홍보 문자를 보냈지만 가게까지 찾아주는 손님은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원조집이 멀쩡히 장사를 하는데 끈떨어진 연인 제 가게까지 와줄 리가 없었죠.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모 배우 한 분이 저희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곤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가게 사진을 올려준 덕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때마침 아들 녀석이 SNS에 계정을 만들어 가게 홍보를 해줘서 젊은 나이대 손님도 많이 늘게 되었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대로 손님이 늘기 시작하자 배달 어플을 통해 포장 배달도 시작하고 서울 지역에 한해 택배 배송도 시작했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님 가게에서 일하던 참모 이모님이 가게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를 내쫓고 이듬해던가 풍을 맞은 시어머니는 일선에서 물러나고 동서가 가게를 맡아 하기 시작했는데 게장 맛이 전과 같지 않아서 손님들이 다 떨어졌다고 했어요. 저희 집으로 예전 단골 손님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으니 어찌됐던 간에 제가 동서의 불행을 틈타 행운을 얻은 셈이니 했네요. 둘째 며느리 아주 못쓰겠어. 형님이 쓰러지자마자 바로 건물 명의부터 바꾸려 들더라고. 근데 자기 시어머니가 보통 사람이야? 어디다 숨겼는지 인감이랑 건물 문서를 감쪽같이 숨기고는 죽어도 안 가르쳐주지 뭐야. 그 바람에 둘째 아들이랑 둘째 며느리가 가게며 집이며 건물 곳곳을 이잡듯 뒤졌는데 결국 안 나왔잖아. 그러느라 가게 일에 신경도 안 써서 결국 지난달에 가게 문 닫았어. 그 바람에 나도 이제 백수 됐잖아. 그쪽 집하고는 통 연락을 안 해서 그간 사정은 모르고 살았어요. 어쨌든 안 됐네요.
어머님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어머님이 어떻게 일군 가게인데 그렇게 허망하게 말아먹다니. 어떤 면에선 동서가 참 대단해요. 이모님, 혹시 일자리 구하시는 거면 저희 가게로 오실래요? 안 그래도 민우가 곧 분점을 차릴 예정인데 일손이 필요하거든요. 이모님이 와주신다면 한시름 놓을 것 같아요. 아유, 민우가 벌써 사장님이 되는 거야? 민우 군 복무할 때 형님 모시고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땐 제대하면 복학할 예정이라고 하더니 학교는 그만뒀나 봐. 어머, 내가 그걸 왜 몰랐지? 군대 얘기하니까 이제야 생각이 나네. 민우 엄마야, 나 인감이랑 건물 문서 어디 있는지 알겠다. 민우한테 있었네. 형님이 몸도 제대로 못 가누면서 굳이 민우 면회를 가겠다고 하더니만 그걸 주려고 갔던 거였어. 참모 이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저는 아들을 불러 어머님 손가방에 대해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그날 밤 제 방에 들어와 누런 문서 봉투를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어머님의 인감은 물론 건물 문서 그리고 공증받은 유언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유언장에는 은행에 맡긴 현금과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집, 가게 운영권은 둘째 아들 내외한테 주고 건물은 제 아들 녀석에게 준다고 명시돼 있었어요. 며느리인 제게는 끝까지 매정하시더니 그래도 핏줄인 손자는 끔찍이 생각하셨던 거예요. 참 지독한 핏줄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얼마 전 어머님의 부고가 날아왔어요. 장례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건물주 행세를 하려던 시동생과 동서는 건물이 제 아들 앞으로 남겨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불이 나게 달려왔더라고요. 이미 은행 예금 잔고도 다 털어먹고 어머님 집까지 저장 잡힌 상황이라 그들이 기댈 곳은 건물 하나뿐이었는데 그나마도 사라지게 되니 눈이 뒤집힌 거였죠. 아니, 진작에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어머님 재산을 탐내는 건 무슨 심보예요? 싫다고 뛰쳐나갔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당신들끼리 알아서 살 일이지. 병든 노인네를 꼬셔서 건물을 빼돌려? 형님도 그렇지. 개장집 잘 된다면서요. 그럼 게장이나 팔아먹고 살 일이지. 자식 앞세워 이런 짓까지 합니까? 암튼 나 이거 가만히 못 넘어가요. 당장 소송할 거야.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도 해서 받아낼 테니까 알아서 해요. 동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참 무식하구나. 이미 건물보다 더 많은 돈이랑 가게 부동산을 받았으면서 무슨 유류분을 찾아먹겠다는 거야. 그래, 어디 소송해봐. 없는 살림에 소송 비용까지 털리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 어디 해봐.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시동생 내외는 처음엔 날강도처럼 건물 내놓으라고 호통치더니 씨알도 안 먹히자 일부라도 떼어달라고 싹싹 빌더군요. 도련님이랑 동서는 어머님 유산 미리 땡겨받았으면서 이제 조카목까지 뜯어먹으려고 온 거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 잘나가던 식당을 말아먹고 수십억에 달하는 현금이며 억대 집까지 털어먹기까지 걸린 시간이 단 5년이야. 어머님이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든 재산을 5년 만에 까먹은 사람들한테 더 뭘 줘야 하는데. 남이 번 돈으로 쓰는 건 쉽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기 손으로 직접 벌어서 먹고 살아봐. 단돈 5만 원도 아까워서 벌벌 떨며 쓰게 될 테니까. 시동생 내외를 내쫓은 저는 한편으로 그때 시어머니한테 쫓겨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에서 억울하게 쫓겨났기 때문에 더 일을 악물고 열심히 살아낸 것 같았거든요.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몸소 체득한 덕분에 제가 이룩한 지금의 성공도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